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심 딱 잡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주마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마의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죠. 경주마의 목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래저래 외부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면들이 강하고요. 또 그러고 또 내부에서도 또 별로 웃지 못할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이 이런 거 다 있고 정말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섞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을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투자의 근본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장님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꿈의 시장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 이런 시장에 바람잘 날 없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네.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Right now. 예,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급변하는 증시 속에서 핵심만을 짚어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간시장 잘 모릅니다. 제가 원래부터 한 이코노미스트를 한 40년 가까이 예. 경제 공부만 해가지고요. 네. 거시경제 큰 흐름. 그래서 저 부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예.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일간 이런 시장보다는 시대 흐름을 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꽃 하나, 한 그루 한 그루 다 봤다면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야를 넓게 해서 숲을 한번 쫙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시면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저희가 회의할 때 네.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박격포하고 수류탄을 저쪽에다가 쐈다. 이렇게 러시아 기사가 떴던데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외신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지금 네. 나온 얘기들을 보면 러시아 측에서는 반군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정작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파악은 불가능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제 러시아는 군사훈련 이후에 지금 네. 많은 군대를 철군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우리 눈속임수다라고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언제 전쟁할지 니네가 좀 알려다오. 이런 서로 맞받아치는 설왕설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당장 이제 전면전으로 펼쳐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희박한 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 유엔의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렵기 때문에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를 밀집시켜놔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어떤 내부 동요를 좀 네. 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을 좀 보류하는 입장이고 서로 이제 명분 싸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전면전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또 끝났다라고 보기에도 현재로서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세가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요. 그렇죠. 네. 혹시 앵커님은 우크라이나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어요. 네. 그 안에 있는 지형들 요즘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네. 제일 답답한 게 그럼 거기다가 또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네. 아니 이거 저희한테 떨어졌습니까? 왜 저희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얘기 나오자마자 수직 낙하를 해버리죠? 네, 이런 행태 자체가 보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고 있고요.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은 말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해라 해서 국지전이라도 해서 뭔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네. 결론이 불안전성을 털어라. 네.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협상이 더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론적으로 나와야 뭔가 이런 걸 털부어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 처음 올해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리 이슈 네. 또 인플레이션 압력 상당히 커지는데 거기다 나오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네. 다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리면 싸졌습니다. 이거를 안 보고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나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 공부를 해보겠어. 그러면서 시장 관련된 얘기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은 네. 정작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번에 갖고 계신 종목 4분기에 영업이익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그럼 얘기를 못 하세요. 우크라이나 얘기하면 소장님처럼 얘기를 막 하세요. 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쨌든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은 저도 익히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우리 뭐 옆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앞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불확실성 문제죠.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 네. 미국은 주권 문제다. 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렇지 않아도 물가 불안한데 유가가 오른다. 또 최근에 보면 미국 소비 심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위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예.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자원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뭐 가스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련 소재, 그다음에 뭐 농작물 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작은 사태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뭐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되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금리를 여기저기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여러 군데에서 선행지수가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조금 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오늘 주식시장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이야기 나오니까 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등하고. 네.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수급 구조가 좀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들 한 12조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 개인들이 다 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뭐 고객예탁금도 거의 정체 상태예요. 주식형 펀드도 95조 안팎에서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수급상이 취약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만 터져도 주가 변동성이 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버려서 저희 시작하면서 이거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데일리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 기억하시지요? 2천억 횡령 사건. 재개냐 상패냐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떤 뭐 단정적으로 거래 재개다 상패다라가 아니라 네. 지금 증권심의위원회를 열겠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일 이내에 회사 측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20일의 시간 동안 이제 심의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기가 그 2021년 회계 마감할 때랑 겹친다라는 거죠. 네.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회계 마감은 회계년도 마감 후에 9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죠. 90일이면 이동안에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상장 법인들은 외부 회계법인, 지금 안진 회계법인이 지금 뭐 감사를 맡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안진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천억이란 돈이 지금 이제 유출이 됐다가 일부는 좀 회수됐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식에 들어갔었던 돈을 회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잃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천억이란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회계가 아무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라면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다. 그렇게 된다라면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직까지 뭐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드러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만 놓고 본다라면 일부 전문가들은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것으로 좀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된다면 상패 사유가 되죠. 네. 또다시 거래 정지가 네.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횡령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계 상태의 불확실성 네. 이걸로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조금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엊그제 15일이죠. 계양전기에서 횡령 사태가 또 났어요. 여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까 소장님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정정하게 되면은 네. 실질 심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면 바로 내일부터 거래되는데 네.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경과가 쭉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예. 여기서 2천억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실을 확정을 했습니다. 860억, 66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회계상 문제 얘기도 하셨는데 솔직히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은 회계를 그러니까 실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이거는 결론은 뭐 직원 잘 뽑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회계 관련된 거는 이제 뒤늦게 반영되면서 뭐 정정이나 여러 가지 작년 기준으로 보다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회계 관련된 쪽에서 뭐 감사 거절이 나올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반영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부실화가 커지는. 그러니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유보율이나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가 일단은 회사가 유지되는데 심각한 타격이 있겠느냐. 이걸 바라봤었을 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 회계 관련된 그 회계 법인 문제는 빼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래 재개가 조만간 한 3월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저도 좀 정정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감사 의견의 적정과 한정과 우리가 크게 나누면 거절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감사 의견이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우량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 회사가 감사 의견이 적정히 나왔으니 이 회사는 우량하고 한정이나 거절이 나왔으면 이 회사가 우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조 적자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일요일에서 1조가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옵니다. 이거 회계 처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직원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것을 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우리가 그 상법에 규정된 회계 처리의 법을 따랐느냐를 보는 것이지 이 회사가 지금 돈을 회수했냐 안 했냐는 중요도가 아니에요. 자, 계양전기 저 질문도 아까 드렸는데 이런 회사들이 자꾸 이렇게 회계가 이 정도로 엉성한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이게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문제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S&P 500 장기 PER 주가 수익 비율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10배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는 바로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에 남북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그 배당을 굉장히 적게 줬어요.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요. 2019년까지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19% 정도 됐거든요.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적게 줬다는 거죠. 뭐 대부분 30% 넘었고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떤 때는 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배당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배구조가 저는 많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회사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계법인이라는 거 늘 감사하더라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회계법인도 회사에서 숫자를 주면은 그렇죠.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결돼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애국계 회사 같은데 보면은 이 자금 담당하는 직원들은 휴가를 때로는 많이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죠. 불시 감사. 그러면은 그 직원이 떠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그리고 뭐 인원 그 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뭐 물론 그 투명한 회사 사회이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저는 개선되고 있다. 그럼 제도적인 보완책은 사회이사 제도를 활성화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회계법인하고 예. 네. 제대로 물론 감사를 하면 되는 거죠. 직원들이 정도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도 개선이 최근에 된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회계법인에 일거리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네, 그러면 그렇죠. 갑을 관계가 일거리 주는 쪽이 갑이고 회계법인이 네. 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좀 그런 그 뭐죠? 관행적인 게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끊기 위해서 한 5, 6년 전에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되면 회사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을 벌을 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바뀌었다라고 네. 보여지고 회계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업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법인 그 회계사들이 큰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제도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지만 사람이 문제죠. 항상 사람이. 네, 근데 사람이 문제죠. 이럴 때 소액 주주들은 아무런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더 화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또 소장님은 오스템 임플란트 막 추천하셨을 때 추천했었죠. 네, 만약에 예. 샀다고 하게 되면 다 사셨겠죠 소장님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죠. 거의 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항상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내 주기업이 좋아 분석했는데 완벽해 보여 그렇다고 한 종목에 몰빵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분산 투자의 개념이 탄생하면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바구니에 포트폴리오를 다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지 않나 싶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투자에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자, 우리 지금 뭐 기업-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시간 관계상 이슈 첫 번째 건 요 정도.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한국은행 자금순환 기준 보니까 네. 작년 9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무려 869조예요. 그래서 그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들, CFO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금 빌리는 것, 조달도 중요하지만은 그 돈을 운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 운용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간 소액 주주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우리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슈로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이슈가 들어와 있어요. 항공주가 날랐어요? 최근에 항공주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주식들이 네. 나르는데 특히 뭐 그중에서 항공주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 뭐 항공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규모 경제가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선만 하더라도 지금 표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항공주들이 날아오르는데 국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우리 제주항공이 제일 큰 폭으로 올랐다는데?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면 국내 여행이 많아져서라고 하는데 막상 그 들어가서 보면 국내선은 적자입니다. 적자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와서 고도를 유지하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네. 고도를 유지할 때는 거의 항공료를 안 써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때 항공료를 많이 쓰고 내려올 때 항공료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지금 국내선은 1시간 정도 비행 아닙니까?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제주 갈 때도 1시간이고 서울에서 제주 갈 때도 1시간인데 이거는 고도까지 일정 고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LCC들이 처음에는 비행기들을 운용할 때 국내선을 운용하다가 LCC들의 꿈은 뭐냐면 동남아 항공을 열어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항공 화물도 있고 오늘 또 아시아나항공 실적 발표 나왔는데 화물에서 꽤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LCC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게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연히 제주 노선이 꽉 차 있고 앞으로 리오프닝이 되면 항공들이 올라갈 것이야라고 보는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유가가 90달러 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또 막대한 비용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뭐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선뜻 투자하기 좀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항공주가 지금 올랐지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먼저 생각할 부분들이 네. LCC라고 하는 대표 주자들이 이제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 동안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도 확 줄고 네. 적자를 보다 보니까 자본 조정이 필요했었죠. 네. 그 자본 조정을 충분히 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런데 이제 앞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7월 달인가 유상 감제 한번 했었죠. 네. 거기다가 연구체 발행하고 거기다가 증자하고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 한 2천 몇백억 정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이동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되겠죠. 네. 버텨야 되는 시간 이게 길면 길수록 또 해야 됩니다. 그럼 또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 타격을 받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왜 기존 주주들한테 또 압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희생, 강요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성공한 뒤에 그다음에 그만큼 보상을 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주가로 보상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항공주와 우리나라 항공주가 전혀 다른 모습들이 네. 물론 저희는 대한항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항공주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네.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때 나왔던 가격대 미칩니다. 그 여전히 뭐 적자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고. 네. 근데 우리는 벌써 그러지도 않았는데 적자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먼저 와 있다. 네. 그러게 되면 차이가 크죠. 네. 결론은 주가만 보게 되면은 LCC 쪽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위를 좀 넓혀서요.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 주식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쪽을 담아 놓으면 좀 괜찮은 겁니까? 요즘 같은 때? 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코로나로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일은 사이버로 해결되죠. 네. 그래서 뭐 리오프 되면서 네. 그런 것들 다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익이 늘어나지만은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코로나로 시대가 흐름이 변하고 있다. 많은 일을 사이버상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만큼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기대하고 달려들진 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물론 그 제주항공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 강의 때문에 갔는데요. 네. 뭐 비행기 가득 차 있고 제주 공항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 간 김에 뭐 여행 몇 군데 해봤는데 참 사람 많더라고요. 이미 리오프닝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FOMC 오늘 새벽이었잖아요. 회의록 공개했는데 근데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엔 그 전에 이렇게 됐다가 FOMC 회의록 얘기하고선 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빠졌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속적이었는데 막상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생각만큼 매파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난 1월달 의사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성은 생각보다 떨어지죠. 이제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매를 맞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3월달에 매가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혹자들이 얘기하는 50bp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든지 뭐 이런 뭐 QT를 뭐 공격적으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발언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럼 점을 0.25만 하겠다 뭐 이런 아직 뭐 내용이었습니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대두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물가 인상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기조의 얘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강조를 했죠. 이번에서도. 근데 저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고 만약에 위축세가 상당히 심하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먼저 앞서갑니다. 연준에서 진짜 이거 심각하게 빠르게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CNBC 잠깐 보다 보니까 나왔던 뉴스는 3월 달에 0.5, 다음 달 0.5, 1포인트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연준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뭐 의사록 본다고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먼저 앞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내용만 딱 보게 되면 매파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저희가 앞서가 있다 보니까 딱 공개하고는 그렇게 매파적이지. 덜 매파적. 왠지 그래 보이는 느낌. 우리가 더 앞서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쭉 올라오는 현상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앞서 소장님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양적 긴축. 이쪽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벌써 시장은
아마 금리 인상 바로 한두 번 하고 네. 바로 여름 이후부터는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투자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흐름들처럼 이제 양적 긴축의 첫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뭐 시기나 규모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네. 쪽인데 과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그냥 일시적일 것이다라는데 보다 보니까 아니어서 네. 급하게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보고 이제 연준을 못 믿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FOMC 의사를 쭉 읽어보면요. 네. 예, 미국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고용 좋다, 경기 좋다. 물론 오미크론 영향이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예,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예, 물가 상승이 구조적이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가가 별로 반응 안 하고 조금 뭐 소폭 올랐던 것은 예, 금리 인상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QT 그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뭐 타임 저 데이터 디펜던트다.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안정됐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 1월 FOMC 끝나고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7.5%. 2월은 제가 생각에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개월 물가가 그렇게 높으니까 3월 FOMC에는 조금 물가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네. 네, 그러나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가 작년 6월의 고점이고 올 1월까지 계속 네. 떨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요. 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거든요. 네. 뭐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연율 6.9% 성장했는데 1분기에는 1% 안팎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갈수록 연준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는 금리를 높은데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까? 저는 4분기 후반 가가지고는 금리 많이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올린다. 예. 예, 그리고 아마 2분기 가가지고는 장기 금리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경제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예.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확대되면 앞으로 경제 성장이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이게 축소되면 경기가 네.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거든요. 네.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미국이 물가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지만은 네. 올 4분기 뭐 내년 초에 가가지고는 저는 금리 인상 많이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잡힌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물가는 아마 1분기가 고점일 것 같고요. 물가가 잡히려면 수요가 위축되는지 공급이 위축돼야 되는데 네. 예, 저는 소비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위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 물가가 3% 초반 혹은 2% 후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유가가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저희가 뭐 100달러가 넘는다, 뭐 12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 일시적으로, 말씀은 지금 오히려 여기가 정점이다. 예, 일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네. 발발하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아주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앞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된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국제 유가를 전망할 때 우리 코스피 가지고 전망합니다. 예.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44%였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 올라가고 기업 이익 증가하고 주가 오르죠. 네.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 유가도 국제 유가도 예. 올라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한 20%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거는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원유 수요가 둔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거의 그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지만 예. 그거는 아주 단기 급등이다. 예. 곧바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세계 경기가 나빠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거시적으로는 금리하고 경기 아닙니까? 기업 네. 수익 아닙니까? 네.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저는 금리 충격, 네. 통화 긴축 예상 우리나라를 올렸고 미국은 앞으로 금리 올리겠다는 건데 네. 그런 충격이고 저는 한 번 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경기 충격이라는 거죠. 네. 아마 2분기 초반 가면요. 지금 선행지수가 작년 6월 이후로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경제 지표가 1분기에 2월, 3월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IMF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요. 예, 미국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뭐 애널리스트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어떤 경제신문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기업 실적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네. 기업 쭉 목록 보도가 됐는데 그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 기업 수익을 봐야 된다. 예, 그게 우리 주가, 국제 유가가 말해줄 것이다.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유가마저 떨어지면은 그거는 분명한 경기 둔화 신호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교수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주는 뭔가요?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고 또 하나 유가 인상 수혜주는 뭔가요? 이렇게 여쭈려고 그랬는데 그 방향을 달리 하시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오르면서 네. 보험주들, 뭐 금융 지주회사들, 예, 그거 주가 상반기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하반기에는 금리 떨어지리라고 봐요. 그러면 은행 보험 팔아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라. 예. 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듣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학생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자고요. 이제. 학생이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 교수님 이거 네. 저기 학점 안 이게 주시는 거죠? 우등생들이에요. 우등생. 제가 먼저 공부 잘하는 제가 학생이에요. 먼저 얘기하면 네. 저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피크 정도 와 있다. 특히 네. 유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적극 아. 동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원유로 대표되는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요소로 움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네. 또 하나는 유동성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도 유가가 한 차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네. 수요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발 유가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네. 결국 그 유동성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고 원자재도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을 하고 QT를 실시하게 되면 원자재 원자재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유동성들은 빠질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수요가 현재로서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이 빠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와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버텨주는 거와 이제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요게 이제 시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인데 경기가 둔화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 수요가 사라지겠죠. 네. 특히 이제 교수님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도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4%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4%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한 5.6, 그다음에 하반기 때 되면 그래서 대략 한 5%대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올해 중국이 네. 얘네가 이제 못 뛰는 거죠. 코끼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죠. 옛날 코끼리가 뛰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흔들리면 네. 결국 유가는 떨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떨어질 까. 그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상황이 네.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발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소장님은 전혀 맥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유가나 원자재는 뭐 네. 근데 보통 유가나 원자재 올라갈 때 과거와 네. 다른 게 뭐냐면은 네. 항상 달러와 약세 국면 쪽에서 많이 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죠. 네. 반대 국면 쪽에서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네.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마 이코노미스트 입장 쪽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경기 예측은 진짜 힘듭니다. 특히 짧은 경기 예측은.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정부의 지출과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경기를 바꾸는 흐름도 물론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더 좀 어려운 게 이 네.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앓고 있던 중요한 변수. 그래서 네. 이제 풀렸던 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가 나왔을 때 있던 시장의 경기 반응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잘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네. 그동안 동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서 미국이 강하게 불러일으킨 네. 이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넘게 이제 통과되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거 한 번 더 밀어붙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그런데
아직 뭐 유럽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전혀 지금 손 안 대고 있죠. 음. 이쪽에서도 당연히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가 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SOC 투자 관련된 쪽이 바뀌게 되기 시작하게 네. 되면 여기서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일 거고요. 아, 중국. 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예측하는 수준보다는 경기는 아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보통 6개월 정도 가거든요. 네. 이 고점에서 이제 꺾여서 앞으로 꺾일지 아닐지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변수는 이쪽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그 중국의 발전기가 다시 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과 함께 미국은 네. 인프라 투자안들 부각되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인도도 시작을 한다. 그럼 같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죠. 이런 거. 네. 그럼 발전기가 같이 돌아가면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 아닙니까 지금? 근데 교수님의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그런 김민수 대표님 말씀을 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근저에 있는 뜻은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케인즈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도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 푸는 기조가 지금 헝다 사태라든지 여러 이슈로 해서 지금 경기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원래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그 했을 때 과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예측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실권을 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계획 경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8%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하반기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간 8%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했는데 상반기 때 7% 나왔다 그러면 하반기 때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관료주들이 쭉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을쯤에 중국의 경제 부흥이라는 얘기가 달라붙었었어요. 그럼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지금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왔어요. 중국을 얘기하셔서 두 분 다. 예. 그 중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제일 먼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OECD 이미 선행지수 둔화됐죠. 네. 네. 예, 작년 1월 정점이었거든요. 예, 중국 경제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소비자 물가는 지금도 1%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물가가 안정됐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0% 근접해가지고, 네.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 GDP 대비 부채가 낮죠. 네. 그래서 중국은 정부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이라고 생각해요. 부양책을 쓴다. 네, 이거죠. 부양책을 쓸 수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부양책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많이 썼으니까. 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근접했다가 좀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저는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 또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경기가 어려지면 정부가 돈을 쓸 수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 통화 정책은 거의 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풀 돈이 없다. 금리도 이미 낮은 만큼 낮고, 그다음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요. 원래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거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 기업이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리를 내릴 여지도 없지만은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미국 특히. 예. 미국 주식도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더 많이 그렇다고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저 통화정책 금리를 내려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위 부의 효과라고 해도 네. 소비가 늘어났었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 심리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2월 달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61.7로 그게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거든요.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쓸 여지도 별로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돼요? 달러는 지금 우리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러 못 산 분들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떨어진다.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거든요. 대내 불균형은 정부 부채 많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작년에 가게한테 돈 주다 보니까
미국 가계가 엄청나게 소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였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미국 대순부채가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GDP 대비 69%예요. 네. 그 2001년 8월 달에 이 대부채, 국내 부채가 늘어난다고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대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견디느냐? 그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그 미국 주식 채권 사주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들 주식 많이 샀듯이 예. 우리 전 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 세계인들이 미국 주식을 샀다. 예, 미국 수출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어 가지고 아. 미국 기업도 사지만은 직접 주식 투자를 많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쪽 기업들을 부양시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가 지금 거품이고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이 미국으로 더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돈은 저는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시아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저쪽 빼고 중국 갈까요? 아시아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지금 저도 뭐 연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주식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미국 주가 많이 올랐지, 원화 가치 떨어졌지. 그래서 20% 이상 미국 주식 가지고 돈 번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 아시안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근데 아시아를 보려니까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안불안해요. 물론 중국은 뭐 지배구조 공산주의 때문에 불안불안하죠. 예,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저는 뭐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아세안이에요. 아세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인도 주가 엄청 올랐어요. 네네네. 예. 그게 저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그렇지 보거든요. 아시아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쪽도 다시 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조명이 살짝 바뀌고 있기는 하는 거죠. 네. 이게 세계의 흐름이 바뀌는 때가 있다더니 그게 벌써 왔나? 그러면 올해 그 MSCI 세계 지수 보면요. 네. 선진국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이머징 마켓은 네. 조금 플러스예요. 네. 작년하고 전혀 다른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 달러에 대한 이 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 지금 개인 자문을 받고 계시네요. 아니 금이 지금 고가 찍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거 어떻게 될까요? 예, 금은 아직 고가가 아니고 저 온스당 얼마 전에 2,000달러가 넘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현재 뭐 1,87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를 것이다. 아 이게 이렇게 금은 달러로 표시가 네, 되니까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저 주식 사고 채권 사면은 이자 배당이 나오는데 금은 이자 배당도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자산의 한 10% 정도는 투자 자산에 네. 예, 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투자 자산의 10%는 금을 사라. 예,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달러 하락 추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뭐 달러, 유로, 엔, 뭐 이안 이렇게 보유하는데 달러 비중 2000년에 71%였어요. 네. 근데 작년 3분기 통계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네. 저는 저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달러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어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그만큼 못 믿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금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어허. 예, 중국 외환 보유액 중 지금 금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계속 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가상 자산은 어떻게 보세요? 얘기하시는 바랍니다. 디지털 금이거든요. 네. 뭐 두 분께서 좀 그 점에서 말씀드린 쟤는 금이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느냐? 예. 그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장한 거거든요. 예. 미국을 못 믿겠다, 아. 달러를 못 믿겠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근데 비중은 뭐 많이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 그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봐야 되고 힘듭니다. 관심은 가지되 네. 비중은 네. 그러면 금 정도로 10% 금이면은 5%? 예, 5% 정도는 비트코인 내 투자해서- 자산의 5%.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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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받아 적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코인 이번 코인. 뭐 설 연휴 때도 코인 매매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워낙 이제 이런 변동성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때 가상자산 얘기도 하셨지만 예. 디지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 발달되면서 나올 수 있는 앞서 또 얘기하신 것 중에 네. 비대면은 이제 거의 추세다. 예. 거의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나오는 거래에 담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이런 또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네.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아마 과거보다는 유동성이 축소하면서 나왔던 유동성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디지털 화폐는 꾸준히 거래를 할 수 있는 배경들, 특히 만약에 내가 지금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과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혀 익명의 관계인데 음. 그래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 NFT를 통해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난다.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저작권은 물론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음. 소유권 같은 경우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 그를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가치, 네. 거래 수수료나 업지 나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 기반이 되겠죠. 거래에 대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은 또 NFT가 많이 바꿀 거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NFT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거래 수단으로서의 그러니까 네. 이제 화폐가 여러 가지 수단, 이제 가치 저장이라든지 거래 수단이라든지 그래서 거래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많은 과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탈중앙화를 외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뭐 해가지고 수많은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량 공급을 과연 이게 한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좀 네. 근데 그것도 한번 좀 저는 좀 삐딱하게 봅니다. 자, 지금 저희 경주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좀 들었던 얘기하고 좀 다른 방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늘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지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 우리 경주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참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세요. 예, 제가 뭐 닥터 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닥터 툼이 아니고 작년 뭐 책을 세 권 내면서 했던 이야기는 올해 주식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때 주식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예, 저는 올 2분기 초반에 주가가 한 번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시고요. 네. 예, 그리고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원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1,200원 넘으면은 이거는 우리 경제력, 뭐 경상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워낙 저평가된 거거든요. 저는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대세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은 하반기에 상반기에 떨어진 만큼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초쯤 뭐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도 예, 주식 세일 기간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세일 기간에 담아서 예, 이제 하반기로 가면 다시 한번 솟구칠 거니까 예, 예, 그때를 대비하라.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교수님 네. 작년에 책 내셨을 때 저도 작년에 저희들이 공전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올해 전망할 때 저는 전략 후강이다. 아, 그러니까 예. 전략 후강. 그러니까 전략 교수님과 이 학생이 같은 아, 또 책 얘기를 하시는군요. 같이 낸 책이잖아요. 같이 낸 책. 그러네요. 같이 공전. 예. 교수님 보시기에 두 분이 친해 보입니까? 별로 안 친해 보여요. 굉장히 지적인 친구신 것 같은데요. 그래 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저 큰 네. 그림을 잡아주셨는데 네.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근데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뉴스 뭐 네. 오늘 보면 또 FOMC 성명서도 발표된다면서요. 아, 뭐 의사록 성명서 뭐 저희
미국의 투자자기보다 위원도 아닌 입장 쪽에서 네. 그런 거 다 챙겨보면서 시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너무 다가서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거는 딱 그거죠. 실적 발표 작년 거 마무리됐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됐고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기업 IR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내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텐데 너무 큰 거 가지고 휘둘리면서 그러면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얘기 나온다. 또 다 팔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잠잠했네 다시 사?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주식 매매 우리 그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국내 주식에 국한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주식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 2분기 초반쯤에 한번 우리가 세일 기간이 있고 하반기에는 오른다 이런 예, 말씀이 예. 글로벌적인 건지 아니면 국내에 국한되는 건지. 뭐 세계 주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런데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떨어질 여지는 없는데 예. 좀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떨어진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흐름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질문지를 만들어놨는데요. 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네. 자, 오늘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FOMC의 이 금리의 물가의 코로나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래도 중심 탁 잡으시고 경주마와 함께 방향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말 쉬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